안녕하세요. 근육의 공식 유진쌤입니다. 오늘의 강의 주제는 통계입니다. 강의 시작에 앞서 수능에 출제되는 확률과 통계 문제는 정해져 있습니다. 영상에 제시되고 있는 수능 출제 유형 이외의 것이 출제된 적은 단 한 번도 없으며 최근 10개년 문제를 모두 찾아보아도 이것 이외의 문제는 찾을 수 없을 겁니다. 그러한 이유로 저는 학생들에게 확률과 통계는 암기 과목이며 확률과 통계 8문제 중 최소 7개 이상은 맞춰야 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산발 나아가 8문제 중 여러분이 굳이 한 문제를 틀려야 된다면 그것은 중복 조합, 중복 순열과 관련된 경우의 수 부분이지 통계는 절대로 틀려서는 안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수학을 어려워하는 고3 학생들에게 본인이 진학하기를 희망하는 학과에서 확률과 통계를 선택 과목으로 인정해준다면 확률과 통계 선택을 적극적으로 권장하고 있으며 고3 1학기에 확률과 통계 출제 유형을 6월, 9월 수능 기출문제를 통해 충분히 학습시키고 고3 2학기에는 오늘 영상과 같은 통계의 개념 흐름들을 보며 통계의 감을 유지시키고 중복 조합, 중복 순열과 관련된 출제 유형을 집중 학습하며 확률과 통계 만점을 위한 커리큘럼을 구성합니다. 이러한 교육과정 구성이 가능한 이유는 통계는 고난이도 문제가 없습니다. 단지 학생들이 통계의 개념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여 올바른 문제풀이를 하지 못하고 이러한 경험이 축적되어 통계를 어렵다고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통계 학습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올바른 개념 습득이며 이것이 선행된다면 수능 문제 풀이는 너무나 쉽게 해결될 것입니다. 이번 영상 안에는 통계 개념의 기초부터 심화까지 모든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 영상은 통계를 시작하는 학생뿐만 아니라 통계를 정리하는 학생까지 큰 도움을 줄 것입니다. 먼저 제 3가지 질문에 답해보며 본인의 통계 개념 수준을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 질문은 A학교 학생의 키의 평균은 170인 정규 분포를 따를 때 A학교 학생 중 임의로 한 명을 택했을 때 학생의 키가 170일 확률은 입니다. 답은 0입니다. 두 번째 질문은 확률은 1보다 클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확률 밀도 함수의 y값은 1보다 클 수 있을까요? 답은 맞습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표본 평균의 평균은 모평균과 같습니다. 대한민국 20대 남성의 키의 평균을 구할 때 대한민국 20대 남성의 모든 키를 조사하여 모평균을 구하는 것이 빠를까요? 표본의 크기가 100인 표본 평균의 평균을 구하여 모평균을 구하는 것이 빠를까요? 답은 모평균을 직접 구하는 것입니다. 위의 3가지 질문에 대한 답의 근거는 영상을 통해 함께 학습하시길 바랍니다. 먼저 확률 변수에 대해 학습하겠습니다. 암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확률 변수는 변수, 즉 변하는 수입니다. 앞으로 여러분은 변하는 모든 수는 확률 변수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변하는 수에는 크게 2가지가 있습니다. 셀 수 있는 가산, 셀 수 없는 비가산. 셀 수 있는 수는 대표적으로 자연수가 있고 셀 수 없는 수는 대표적으로 실수가 있습니다.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연수 1 다음에 뭐죠? 2. 셀 수 있습니다. 실수 1 다음에 뭐죠? 1.1, 1.01 다 틀린 말입니다. 즉 실수는 연속되어 있기 때문에 1 다음의 수를 말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실수는 셀 수 없습니다. 이제 셀 수 있는 수를 변수로 가지면 이산 변수, 셀 수 없는 수를 변수로 가지면 연속 변수라고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 이산 변수를 수직선에 표현하면 이와 같고 연속 변수를 수직선에 표현하면 이와 같습니다. 그렇다면 변수 앞에 확률이 붙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각각의 변수에 대응되는 함수값이 확률값이기 때문입니다. 연속 변수의 경우는 변수가 연속이기에 함수값인 점들이 모여 하나의 곡선을 만들어냅니다. 따라서 변수는 x값 역할, 확률은 y값의 의미를 가지므로 확률값을 나타내는 함수를 구성하여 확률함수라 이름을 짓고 이산확률 변수에서는 정의역을 셀 수 있는 가상기로 표현하며 연속확률 변수에서는 정의역을 셀 수 없는 비가상기로 표현하여 함수를 구성합니다. 이제 이산확률 변수에서 x는 3일 때 확률을 물어보면 x는 3회에서의 함수값인 fx3은 8분의 1을 확률값으로 얘기해주면 됩니다. 그렇다면 x는 2보다 크거나 같고 3보다 작거나 같은 곳에서의 확률은 x는 2 또는 3일 때 확률이므로 가상기를 더해주는 도구인 시그마를 활용하여 fx2 플러스 fx3으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이제 연속확률 변수에서 x는 3일 때 확률을 물어보면 그 값은 0입니다. 순간적으로 함수값인 f3을 확률값으로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같은 이유로 x는 1일 때
2일 때, 4.5일 때 확률값은 모두 0입니다. 그 이유는 바로 연속 확률 변수의 특징인 변수의 연속성에서 비롯됩니다. 연속성을 지닌 대표적인 수인 실수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사람의 키와 시간 또한 연속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연속성을 지니고 있는지 여부는 간단하게 셀 수 있는지 없는지로 판단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키 170 다음에 뭐죠? 말할 수 없다면 연속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5시 이후의 시간은 뭐죠? 5시 1초인가요? 아니죠. 말할 수 없다면 연속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때 누군가 여러분에게 키가 173일 확률을 물어본다면 또는 버스가 6시에 도착할 확률을 물어본다면 그것에 대한 답은 위와 같이 0이 되겠습니다. 그 이유는 연속성에 기인하며 다음 그림을 보시겠습니다. 여러분이 정확하게 173의 화살표를 찍었다고 생각하겠지만 조금 더 엄밀한 측정 도구를 사용하여 이를 확인했을 때는 화살표의 위치는 173에 위치하지 않습니다. 즉, 자신의 키가 173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을 조금 더 엄밀한 측정 도구로 측정하면 173.01로 측정되며 더 엄밀한 도구로 측정하면 173.0112로 측정되는 등 연속되어 있는 수에서는 어느 하나 값을 갖는 것은 확률적으로 0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두 개의 질문은 질문 자체가 잘못된 것이며 올바른 질문은 이와 같이 해야 됩니다. 이제 여러분에게 올바른 질문을 하기 위해 구간을 설정하여 x가 2보다 크거나 같고 3보다 작거나 같은 곳에서의 확률을 물어보면 비가상계를 더해주는 도구인 인테그랄을 활용하여 x가 2부터 3까지의 y값을 더해주면 되겠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연속 확률 변수에서는 확률이 넓이 밀도로 표현되므로 확률 밀도 함수라고 지칭하며 이산확률 변수에서는 y값 하나가 하나의 덩어리, 질량처럼 확률값을 가지고 있기에 확률 질량함수라고 이름을 붙여줍니다. 나아가 y는 1이라는 선에 대하여 확률 질량함수는 y값이 곧 확률값이기 때문에 모든 함수값이 y는 1 밑에 있지만 확률 밀도함수는 넓이로 확률을 계산하므로 y값은 y는 1 위에 위치할 수 있습니다. 이제 이산확률 변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산확률 변수의 기본 출제 유형은 확률 질량함수를 직접 구하는 것입니다. 다음과 같은 표가 주어져 있을 때 확률의 합은 2를 이용하여 A, B에 관한 식 하나를 찾고 추가적인 조건을 하나 제공하여 미지수 2개, 식 2개를 활용하여 분산을 구할 수 있도록 문제를 출제합니다. 여기에서 확률 변수를 분석하는 두 가지 도구에 대해 확인하겠습니다. 평균은 기대값의 약자로서 변수 중에 임의로 한 개를 선택했을 때 나오기를 기대하는 값. 그렇기 때문에 도수가 가장 많이 몰려있는 곳. 그렇기 때문에 변수라는 변하는 값을 대표하는 값의 역할을 합니다. 이때 평균을 구하는 방법은 변수에 대응하는 확률을 곱하여 그것들을 더하면 평균을 구할 수 있습니다. 이는 여러분이 중학교 1학년 때 도수 분포표에서 계급값과 도수를 곱한 값을 모두 더한 후 총 도수로 나누는 것과 같은 원리이며 중학교 1학년 때에는 더하고 나눴다면 고등학교 때는 나누고 더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평균이 기대값, 대표값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할 때가 발생하는데 두 개의 주머니에 1, 2, 3이라는 변수가 다음 개수만큼 들어있다고 생각해보면 첫 번째 주머니에서 평균은 2, 두 번째 주머니에서도 평균은 2가 나옵니다. 하지만 두 번째 주머니에서 평균은 대표값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경우이며 이러한 이유는 평균에 도수가 몰려있지 않은 것과 같은 이유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평균이라는 변수를 분석해주는 도구가 대표값, 기대값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변수들이 평균을 기준으로 멀어져 있는 정도를 확인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확인해주는 도구가 분산이 되겠습니다. 즉, 분산이 작을수록 변수들이 평균과의 거리가 적기 때문에 평균의 신뢰도가 올라가고 분산이 클수록 변수들이 평균과의 거리가 멀어져 평균의 신뢰도가 떨어집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변수가 평균을 기준으로 멀어져 있는 정도를 재주는 도구가 분산이며 여기에서 제곱을 하는 이유는 제곱을 하지 않으면 그 값은 무조건 0이 나오기 때문이며 이는 다음 장에서 확인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이제 중요한 개념 중에 하나인 변수 변환에 대해 확인하겠습니다. 다음 표에서 확률 변수 x, 확률 변수 x제곱, 확률 변수 ax 플러스 b, 확률 변수 x-m의 제곱 이렇게 변수 변환을 해도 확률은 변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평균 분산을 계산할 때 변환된 변수의 기존의 확률을 활용하여 계산할 수 있음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사실 이는 치환의 개념과 유사하며 여러분이 자연스럽게 받아들이실 수 있는 부분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변수 변환되어도 확률은 바뀌지 않습니다. 나아가 분산도 평균값이라는 걸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변수 변환만 이루어지면 서운하니까 확률 변환 사례도 하나 살펴보겠습니다. 다음과 같은 표에서 변수 변환도 일어나고 확률 변환도 일어난 상태인데 이러한 문제 상황의 풀이는 오히려 간단합니다. 바로 확률의 합은 2를 활용하시면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이제 이항분포에 대해 확인하겠습니다. 이항분포는 사실 이항정리, 독립시행의 확률, 이항분포의 흐름으로 연결되어 있으며 여러분은 이 세 가지 문제 상황 중 한 가지를 인지하셨다면 이 흐름도 안에서 문제를 살펴보셔야 됩니다. 이제 이항분포에 대해 확인하겠습니다. 확률 변수 x를 n번 독립시행했을 때 사건 A가 일어나는 횟수라고 설정을 한다면 확률 변수 x는 0부터 n까지 이산확률 변수, 즉 셀 수 있는 모습으로 표현이 됩니다. 여기에서 이항분포는 독립시행의 확률과 관련이 있으므로 사건 A가 K번 일어날 확률은 이항정리를 활용한 독립시행의 확률 계산을 이용하여 사건 A가 K번 발생, 몇 번 중에 발생, N번 중에 K번 발생, 그렇다면 나머지 N-K번은 사건 A가 발생하지 않을 확률의 곱으로 구할 수 있습니다. 같은 논리로 나머지 확률들도 독립시행의 확률을 통해 구해낼 수 있습니다. 이제부터 저희는 빨간색으로 네모칸 친 부분을 간단하게 적기 위해 이러한 표현으로 대신할 것이며 여러분은 이 세 가지 표현은 모두 이항분포를 의미한다는 것을 꼭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특히 이러한 확률 표현은 독립시행의 확률이며 이는 반드시 이항분포로 연결됨을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는 왜 하필 많은 이산확률 변수 중에 사건 A가 일어나는 횟수를 확률 변수 X로 갖는 이항분포를 배우는지에 대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것을 보시면 자연스럽게 확률 변수 X는 100번 독립시행했을 때 사건 A가 일어나는 횟수이며 사건 A가 일어날 확률은 2분의 1임을 말씀해 주셔야 됩니다. 또한 이러한 표를 통해서도 위와 같은 의미를 지닐 수 있음을 반드시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이제 여러분께 위의 이항분포를 활용하여 문제를 하나 구성해 보겠습니다. 동전을 100번 던졌을 때 앞면이 나오는 횟수를 확률 변수 x로 설정한다면 위와 똑같은 이항분포를 따르며 이때 여러분께 x의 평균을 물어보겠습니다. 직관적으로 이것의 답은 무엇일까요? 평균의 의미는 기대값으로서 여러분은 동전 100번을 던졌을 때 앞면이 몇 번 나오기를 기대하십니까? 맞습니다. 50번. 그것은 시행횟수 100번 곱하기 그것이 일어날 확률, 다들 이렇게 계산하셨을 겁니다. 즉 실제로 평균을 구하는 방식인 확률 변수와 변수에 대응하는 확률과의 곱, 그리고 그것들의 합으로 계산하지 않아도 우리는 이항분포에서는 빠르게 평균을 구할 수 있기에 이산확률 변수에서 이항분포를 주된 학습 내용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기억하겠습니다. 이항분포가 주어져 있을 때 평균은 시행횟수 곱하기 그것이 일어날 확률, 분산은 평균 곱하기 그것이 일어나지 않을 확률로 빠르게 계산하며 실제 분산의 정의대로 계산할 필요가 없습니다. 따라서 이 문제의 분산은 이와 같이 계산되며 여러분은 이 부분을 꼭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항분포는 평균과 분산을 구하기가 너무 쉽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항분포를 바로 활용하지 못하도록 변수 변환이라는 과정을 추가시키는 문제가 활용되며 세 가지 예제를 통해 이항분포에서 변수 변환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에서 여러분은 이 부분을 통해 독립시행의 확률이구나, 이항분포로 연결되겠지 라는 사고 과정을 꼭 거치셔야 됩니다. 문제에서 확률 변수는 x와 관련이 있으므로 x는 독립시행을 40번 시행했을 때 사건 A가 일어나는 횟수이며 사건 A가 발생할 확률은 4분의 1임을 독립시행의 확률을 보고 유추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이제 10x 플러스 1이라는 변수 변환이 된 확률 변수의 평균은 앞에서 학습한 내용을 통해 이와 같이 계산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문제 확인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부분을 통해 독립시행의 확률, 이항분포로의 연결이라는 생각을 꼭 해주셔야 됩니다. 이때 확률 변수가 변수 변환이 된 모양이며 독립시행의 확률에서 K가 0부터 40까지의 값을 갖고 있기에 이러한 이산확률 변수를 갖는 새로운 확률 변수를 X로 설정하여 이항분포를 구성해 주셔야 됩니다. 이 부분의 이해를 위해 표를 만들어 보면 K가 0부터 40까지의 값을 갖고 있는 이산확률 변수는 X이며 Y라는 확률 변수는 2K 플러스 1이므로 이것의 의미는 Y는 2X 플러스 1임을 알아낼 수 있습니다. 따라서 Y의 평균은 이와 같이 구해낼 수 있습니다. 마지막 문제 확인하겠습니다.
동전을 10번 던질 때 앞면이 나오는 횟수라는 문구에서 이항 분포를 확인해야 되며 우리는 확률 변수 x를 이와 같이 설정할 수 있습니다. 이제 상금의 기대값을 구하는 것이 목적이므로 상금은 일어나는 횟수에 100을 곱한 값으로 변수 변환된 y라는 확률 변수로 표현됩니다. 따라서 확률 변수 y의 평균은 이와 같이 구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항 분포가 이렇게만 출제된다면 통계가 그렇게 아름답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이항 분포의 진정한 가치는 표준 정규 분포로의 근사이며 이 내용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x가 이항 분포를 따를 때 우리는 학습한 내용을 통해 확률 변수 x가 다음과 같은 그림으로 표현됨을 알고 있습니다. 특히 사건 A가 K번 일어날 확률은 독립시행의 확률을 활용하여 구함을 앞서 학습했습니다. 이제 여기에서 중요한 상황이 하나 등장합니다. 시행 횟수가 크다면, 즉 n이 크다면 확률들을 점으로 표현했을 때 다음과 같은 종 모양을 이루게 됩니다. 영상의 후반부에 종 모양이 가지는 기하학적 의미는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반적인 현상을 표현할 수 있는 모양이라 소개해 드릴 것입니다. n이 충분히 큰 상황에서 이항 분포가 종 모양으로 표현된 경우 유형 1번의 질문에 대한 답은 여전히 독립시행의 확률을 활용하여 구해야 되지만 유형 2번의 질문에 대한 답은 각각의 확률을 직접 구하여 더할 필요 없이 표준 정규 분포를 활용하여 구할 수 있습니다. 한 단계 더 발전하여 심화 내용을 살펴보면 이항 분포에서 사건 A가 발생할 확률이 2분의 1인 경우는 표준 정규 분포를 활용하지 않은 문제 유형이 출제될 수 있으며 이때는 이항 분포의 개념에 도달하기 위한 시작점이었던 이항 정리를 활용한 문제 유형이 출제될 수 있습니다. 유형 3에서 사건 A가 발생할 확률이 2분의 1이므로 이는 2분의 1의 n-k제곱 곱하기 2분의 1의 k제곱이 2분의 1의 n제곱으로 계산되어 시그마 앞으로 빠져나가면 뒤에 남아있는 이 부분에서 이항 정리를 학습할 때 배웠던 이항 계수의 성질 문제로 발전될 수 있습니다. 간단한 예를 들면 x가 51보다 크거나 같을 확률은 이와 같이 정리되며 이때 이 부분은 이항 계수 성질에 의해 2의 100제곱이므로 정답은 2분의 1로 계산됩니다. 연속 확률 변수에서는 확률은 밀도 넓이로 계산됨을 학습하였고 같은 이유로 연속 확률 변수에서 올바른 질문을 하는 방법에 대해 안내해드렸습니다. 그로 인해 문제의 출제 방향도 이산확률 변수와 다르게 확률 밀도 함수를 제공해주고 그것을 해석하는 방향으로 설정되었습니다. 간단하게 확인해보면 하나의 확률 밀도 함수가 주어져 있을 때 정의역을 3부터 12까지라고 설정하고 여러분에게 확률 변수 x가 6일 확률을 물어본다면 그것의 답은 0임을 학습하였습니다. 따라서 올바른 질문은 확률 변수 x가 5보다 크거나 같고 7보다 작거나 같은 확률로 물어봐야 되며 그것의 확률값은 x가 5부터 7까지 fx의 적분값임을 알고 있습니다. 또한 여러분은 확률값은 넓이로 계산되므로 그래프가 1보다 위에 그려질 수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정리하면 fx는 0보다 크거나 같고 1을 뛰어넘을 수 있습니다. 또한 확률 변수 x가 k일 확률은 0이며 확률 변수 x가 a보다 크거나 같고 b보다 작거나 같은 확률은 이와 같이 계산할 수 있습니다. 또한 모든 확률의 합은 1이므로 확률 밀도 함수의 전체 면적은 1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제 정규 분포에 대해 학습하겠습니다. 여러분에게 한 가지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대한민국 남성의 평균 키가 175일 때 여러분이 175를 마주칠 확률과 185, 195를 마주칠 확률은 어떻게 될까요? 그 값은 모두 0입니다. 이러한 질문은 연속 확률 변수에서는 해서는 안 되는 질문임을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이 키가 174에서 176인 남성을 마주칠 확률과 184에서 186을 마주칠 확률 그리고 194에서 196을 마주칠 확률은 대한민국 남성의 평균 키가 175임을 고려했을 때 직관적으로 이러한 부등식이 성립할 것임을 유추할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여러분의 평소 일상생활을 하며 경험적으로 체득한 규칙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세상의 일반적인 일들은 평균에서 멀어질수록 확률적으로 발생하기 어렵다는 점입니다. 이에 대해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세상의 일반적인 일들은 평균에서 멀어질수록 발생하기 어렵다. 이 말을 그래프로 형상화해보면 평균을 기준으로 평균에 많은 도수들이 몰려있고 평균에서 멀어질수록 적은 도수가 배치되어 있음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그래프의 모양은 종 모양으로서 여러분은 세상의 일반적인 현상을 표현할 수 있는 그래프는 종 모양을 따른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때 우리는 살면서 얻게 된 규칙, 규정, 규범들을 사전적으로 정규라고 칭하고 있기에 이러한 그래프를 정규분포라고 이름짓게 되었습니다.
이제 종 모양, 즉 정규 분포를 대수적인 함수로 표현해보면 이와 같은 복잡한 함수식이 등장하고 이 함수는 한 번 정도만 해석해보고 잊어버리셔도 괜찮습니다. 여러분은 이 부분에서 x가 플러스 마이너스 무한대로 갈 때 y값이 0에 가까워지므로 그래프가 x축에 점점 가까워짐을 확인할 수 있으며 x-m의 제곱이라는 부분에서 그래프가 x는 m에 대해서 대칭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표준편차 시그마는 분모에 위치하고 있는 특성상 평균에서의 함수값이 표준편차가 작으면 함수값이 크고 표준편차가 크면 함수값이 작게 됩니다. 이때 확률 밀도 함수의 전체 면적이 1임을 고려하면 평균에서의 함수값이 크다면 나머지 x값에서의 함수값이 작아지게 되어 있고 그러한 이유로 표준편차는 그래프의 개형을 결정하게 됩니다. 이제 여러분은 이 그림과 이 표현은 같은 의미임을 알아주셔야 됩니다. 나아가 세 개의 빨간색 상자 내용은 항상 함께 떠올리실 수 있어야 됩니다. 이는 여러분이 이항분포를 떠올리면 세 가지 상자 내용이 떠오르는 것과 같은 학습 방법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여러분과 문제의 출제 방향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확률 변수 xy의 확률 별도 함수를 fx,gx라 할 때 첫 번째 문제의 출제 방향은 두 확률 변수의 평균이 같을 때입니다. 두 번째 문제의 출제 방향은 두 확률 변수의 분산이 같을 때입니다. 여러분은 평균이 같은 두 확률 밀도 함수의 그래프는 이와 같이 그려주셔야 되며 문제의 출제 방향은 확률값 조건, 즉 넓이 조건을 주로 제공해 줍니다. 분산 표준편차가 같은 두 확률 밀도 함수의 그래프를 그릴 때는 두 그래프의 개형이 같으므로 이와 같이 그려주셔야 되며 문제의 출제 방향은 함수값 조건을 주로 제공해 줍니다. 예를 들어 이와 같은 하나의 선에 대해 두 개의 x값에서 함수값이 같음을 문제에서 표현해주면 여러분은 두 그래프의 교점의 x값을 찾아낼 수 있습니다. 이제 처음에 여러분께 질문했던 문제에 대한 답을 확인하면 174에서 176을 마주칠 확률은 빨간색 면적과 같고 184에서 186을 마주칠 확률은 파란색 면적과 같고 194에서 196을 마주칠 확률은 초록색 면적과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여러분은 한 가지 굉장히 귀찮은 상황에 마주하게 됩니다. 바로 확률은 적분값으로서 이러한 함수를 그때그때마다 적분하는 것은 굉장히 번거로운 상황임을 인지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한 가지 기발한 방법을 구상하게 됩니다. 확률 변수 x가 평균이 m이고 표준 편차가 시그마인 정규 분포를 따른다고 할 때 확률 변수 x는 m 시그마에 따라 다양한 변수로 등장하고 그로 인해 확률 밀도 함수 fx도 다양한 모습으로 표현됩니다. 따라서 우리가 fx를 그때그때마다 적분하는 것은 너무 번거로운 일이 됩니다. 우리는 이러한 다양한 fx를 하나의 그래프로 고정하여 문제를 해결하고 싶은 욕심이 생기고 그 방법은 여러 가지의 적분값을 평균을 0, 표준편차를 1로 고정된 하나의 그래프에 대한 적분값으로 대체하는 방법을 구상합니다. 우선 평균이 0이고 표준편차가 1인 정규분포를 따르는 확률 변수는 z라고 적기로 약속하고 이 그래프에서의 적분값은 모두 계산해 놓아 필요할 때마다 그때그때마다 꺼내 쓸 수 있게 표로 정리해 놓았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다양한 그래프의 적분값을 하나의 그래프의 적분값으로 대체할 수 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평균이 m이고 표준편차가 시그마인 정규분포에 x가 a부터 b까지의 확률값은 넓이로 표현되며 평균이 0이고 표준편차가 1인 정규분포에서 왼쪽 그래프의 파란색 넓이와 같은 넓이를 가지는 구간을 찾아내면 우리는 왼쪽 그래프에서의 넓이를 구하지 않고 오른쪽 그래프에서의 넓이를 구해내어 다양한 그래프에서의 번거로운 적분 과정을 하지 않게 됩니다. 아래식을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아래식은 왼쪽 그래프에서의 파란색 넓이를 의미하고 양변에 똑같이 마이너스 m을 해도 당연히 두 개의 식은 같습니다. 또한 양변을 똑같이 시그마로 나눠도 세 개의 식은 같습니다. 여기에서 여러분은 변수 변환된 새로운 확률 변수 x-m은 평균이 0이고 분산은 시그마 제곱임을 알 수 있습니다. 나아가 다시 한번 변수 변환된 새로운 확률 변수 시그마 분의 x-m은 평균이 0이고 분산은 1, 즉 표준편차가 1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해석은 앞서 학습했던 변수 변환 내용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이제 새로운 확률 변수 시그마 분의 x-m은 어떠한 확률 변수 x가 등장하더라도 변수 변환 과정을 통해 무조건 평균이 0, 표준편차가 1이 될 수밖에 없음을 대수적으로 확인했고 이러한 확률 변수는 z로 쓰기로 약속했기에 우리는 이와 같은 식을 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x가 a에서 b까지의 확률값은 z가 시그마 분의 a-m에서 시그마 분의 b-m까지의 확률값과 같음을 확인할 수 있고 두 개의 면적이 같음을 증명해내었습니다. 이제 앞서 배웠던 이항분포의 표준 정규분포로의 근사에 대해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항분포가 표준 정규분포로 근사될 때는 n이 클 때이며 그때 독립식의 확률을 통해 확률값을 구하면 종 모양, 즉 정규분포의 모양이 나옴을 학습했습니다. 이때 여러분에게 x가 a부터 b까지의 확률을 물어보면 독립시행의 확률값을 각각 더하는 것이 아닌 이항분포를 정규분포로 근사시켜 평균을 np, 분산을 np1-p로 구하여 평균이 0이고 표준 편차가 1인 확률 변수 z를 활용하여 확률값을 구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 여러분이 통계 파트에서 가장 많은 오개념을 가지고 있는 표본 평균에 대해 학습하겠습니다. 먼저 주머니에 여러 개의 값을 가지는 것들이 10만 개 있다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이때 여러분에게 10만 개의 평균과 분산을 구하라면 구할 수 있겠습니까? 이는 물리적으로 너무나 비효율적임을 누구나 인지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10만 개 중에서 100개만 뽑아내어 100개의 평균을 구해보겠습니다. 여기에서 새로운 용어가 등장하는데 100개라는 표본을 추출했기에 이러한 집단을 표본 집단이라고 이름 붙이고 방금 추출한 100개의 평균을 표본 평균이라 이름 짓습니다. 그리고 상대적인 개념으로 기존에 있던 집합, 즉 모든 것들을 포함하고 있던 집단을 모집단이라고 이름 짓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모집단에서의 평균은 이제부터 모평균이라고 칭하겠습니다. 여기에서 여러분이 꼭 한 가지 기억해야 되는 부분은 10만 개의 평균이 모평균과 그 중에 100개를 추출하여 평균을 계산한 표본 평균의 값은 당연히 다릅니다. 이제 조금 더 생각해 보겠습니다. 10만 개 중에서 100개를 추출하라고 할 때 A라는 사람이 100개를 뽑은 것에 표본 평균도 존재하고 B라는 사람이 100개를 뽑은 것에 표본 평균도 존재하고 그리고 C라는 사람이 100개를 뽑은 것에 표본 평균도 존재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표본 평균들의 값은 A, B, C 사람들마다 뽑은 표본이 다르기에 다른 값을 가집니다. 여기에서 여러분은 한 가지 굉장히 중요한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표본 평균은 여러 개의 값을 가지며 그로 인해 표본 평균은 변하는 수, 즉 변수, 즉 확률 변수의 역할을 합니다. 또한 좀 전에 확인했듯이 표본 평균은 모평균과 다릅니다. 방금 배웠던 두 개의 개념을 구체적인 예를 통해 조금 더 탐구해 보겠습니다. 원래 모집단의 크기가 클 때 표본 평균과 같은 개념이 필요하지만 구체적인 확인을 위해 모집단의 원소를 3개로 줄여보겠습니다. 이는 표본 평균의 개념의 이해를 돕기 위한 예시일 뿐 실제 표본 평균이 필요한 상황이 아닙니다. 모집단에 1, 2, 3 각각 한 개씩 있다고 가정할 때 이를 확률 분포표로 표현하면 이와 같고 이때 평균은 2, 분산은 3분의 2로 계산됩니다. 이때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 1, 2, 3 3개의 평균을 구하는 것이 귀찮아 2개만 추출하여 표본 평균을 구한다고 문제를 구성해 보겠습니다. 추출 방법은 중복을 허락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11, 12, 21, 22, 13, 31, 23, 32, 33과 같이 추출될 수 있고 이로 인해 표본 평균은 1, 2분의 3, 2, 2분의 5, 3의 여러 개의 값을 갖는 확률 변수로 표현되며 우연한 상황이 아니라면 일반적으로 표본 평균은 모평균 2와 다른 값을 가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굉장히 중요한 사실 한 가지가 등장합니다. 바로 확률 변수인 표본 평균의 평균을 구했을 때 그 값은 모평균과 똑같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시 강조하겠습니다. 표본 평균이 모평균과 똑같은 것이 아니며 확률 변수의 역할을 하는 표본 평균들의 평균을 구했을 때 그것이 모평균과 똑같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표본 평균의 분산은 모 분산을 표본의 크기로 나눈 값임을 마찬가지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부터 여러분은 표본 평균의 평균은 모평균과 같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많이 갖게 되는 오개념을 질문을 통해 확인해 보겠습니다. 표본 평균의 평균이 모평균과 같다는 사실에서 여러분이 모평균을 구해야 될 때 모평균을 직접 구하는 것이 빠를까요? 표본 평균의 평균으로 모평균을 구하는 것이 빠를까요? 대부분의 학생들의 답은 표본 평균의 평균이라고 대답합니다. 그 이유는 표본이라는 단어가 모집단을 분석하기 어려울 때 몇 개의 표본을 추출하여 계산을 하는 효율적인 과정의 의미를 함축하고 있기에 표본 평균의 평균이 더 빠를 거라고 막연히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확인해 보겠습니다. 방금 예제에서 모집단의 평균과 분산을 구하는 과정은 굉장히 간단했습니다.
하지만 표본 평균의 평균을 구하는 과정은 표본 평균이라는 확률 변수가 가지는 5개의 값을 직접 찾고 그것의 확률을 구한 뒤 다시 평균과 분산을 구하는 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다시 물어볼게요. 모평균을 모를 때 모집단에서 평균을 구하는 것과 표본 평균이라는 확률 변수를 일일이 구한 뒤에 확률을 계산한 다음 평균을 구하는 것 무엇이 나을까요? 답은 이렇습니다. 정리하면 표본 평균을 구하는 것은 쉽습니다. 단 그것은 모평균과 같지 않습니다. 표본 평균의 평균을 구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단 그것은 모평균과 같습니다. 그럼 한 가지 더 물어볼게요. 표본 평균의 평균을 구하는 것은 어렵고 표본 평균은 구하기 쉽지만 모평균과 같지 않다면 우리는 왜 표본 평균을 배워야 될까요? 그 답은 위의 표를 그래프로 표현해 볼 때 찾을 수 있습니다. 왼쪽 모집단의 상황을 그래프로 표현하면 이와 같고 오른쪽 표본 평균이라는 확률 변수를 갖는 표를 그래프로 표현하면 이와 같습니다. 여러분은 이 점들의 모양이 어떻게 보이시나요? 맞습니다. 종 모양, 즉 표본 평균이라는 확률 변수는 무조건 정규 분포를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표본 평균을 배우는 목적이며 표본 평균이 정규 분포를 따른다는 사실은 우리에게 어떠한 이점을 가져다 줄 수 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우선 제가 처음에 질문드렸던 모평균을 구하기 어려울 때 우리가 행할 수 있는 행동에 대한 가장 정확한 답은 모평균을 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바로 표본 평균이 정규 분포를 따른다는 사실을 토대로 모평균을 추정해내는 것이 올바른 방법입니다. 제가 좀 전에 표본 평균이라는 확률 변수는 무조건 정규 분포를 따른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수능에 출제되는 유형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모집단 자체가 정규 분포를 따를 때, 두 번째는 모집단이 정규 분포를 따르지 않을 때. 첫 번째 경우 여러분이 어떠한 표본의 크기 n을 설정하더라도 표본 평균은 정규 분포를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경우 모집단이 정규 분포를 따르지 않더라도 표본의 크기 n을 충분히 크게 설정한다면 표본 평균이라는 확률 변수는 정규 분포를 따르게 됩니다. 이 내용은 반드시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여러분이 모평균을 구하기 어려울 때 모평균을 구하지 않고 표본 평균이라는 확률 변수를 통해 어떻게 추정하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모집단의 10만 개의 평균을 구하기 어려워 100개의 표본만 뽑아 표본 평균을 구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충분히 학습하셨듯이 표본 평균은 모평균과 다릅니다. 하지만 표본 평균이라는 확률 변수는 정규 분포를 따른다는 사실을 활용하여 표본 평균의 평균은 모평균, 표본 평균의 분산은 모분산을 표본의 크기로 나눈 정규 분포에 따른다는 식을 설정해 놓습니다. 다음 정규 분포를 따르는 확률 변수의 확률값 계산은 표준 정규 분포로 바꿔서 계산하는 표준화 작업을 거친다는 것을 학습하였기에 우리는 표본 평균이라는 확률 변수에 그것의 평균을 빼고 그것의 표준 편차로 나눈 새로운 확률 변수를 설정하고 이 새로운 확률 변수는 무조건 평균이 0이고 표준 편차가 1이기에 Z라고 설정할 수 있음을 학습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모평균을 구할 수 없지만 95% 정도 믿을 수 있는 모평균을 추정해 보겠습니다. 먼저 표준 정규분포표에서 확률값이 0.95, 즉 95%가 나오는 구간은 마이너스 1.96부터 1.96임을 확인합니다. 이제 다시 우리의 목적은 확률값이 95%가 나오는 상황임을 식으로 표현하고 그렇기 위해 Z라는 확률 변수가 마이너스 1.96부터 1.96 사이에 있어야 됨을 알고 있습니다. 이때 Z는 루트 n분의 시그마 분의 표본 평균 마이너스 m이기에 Z자리에 1을 대입합니다. 이제 우리가 왜 이런 행동을 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지금 우리는 모평균을 추정하는 것이 목적이기에 우리가 지금 구한 식을 모평균에 관한 식으로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때 문제에서는 표본의 크기를 주어줄 것이며 또한 모평균과는 다르지만 모집단에서 100개를 추출하여 구한 표본 평균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문제에서 모집단의 표준 편차 값은 여러분께 제공해 줄 것입니다. 즉 현재 식에서 우리가 모르는 것은 딱 한 개, 모평균이므로 이를 모평균에 관한 식으로 정리하면 현재 우리가 구할 수 없던 10만 개의 평균값인 모평균은 우리가 구한 100개의 평균인 표본 평균에서 조금의 값을 빼고 조금의 값을 더한 그 사이에 모평균이 위치할 확률이 95%가 된다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즉 우리는 100개의 표본 평균으로 10만 개의 모평균을 추정해낸 것입니다. 착각하면 안 되는 부분은 표본 평균의 값은 여러 개 구하는 것이 아니라 딱 하나의 표본 평균 값으로 모평균을 추정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공부를 심도 있게 한 친구라면 이러한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모평균을 모르는 상황에서 어떻게 모표준 편차를 알 수 있느냐? 너무나 훌륭한 질문입니다.
사실 표준 편차는 평균을 알아야만 구할 수 있기에 모평균을 모르는 상황에서 모표준 편차를 문제에 제공했다는 것 자체가 논리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이는 고등학교 교육 과정에서는 다루지 않는 부분으로 그것에 대한 답은 실제로 모표준 편차는 모르지만 100개의 표본의 표준 편차와 10만 개의 모표준 편차가 차이가 거의 없기 때문에 표본의 표준 편차로 모표준 편차를 대체합니다. 이로써 통계의 모든 개념은 마무리되었습니다. 서두에서 말씀드렸듯이 통계에는 고난이도 문제가 없습니다. 통계를 제대로 정복한 뒤에는 여러분은 수능에 대한 자신감이 생기실 겁니다. 오늘 영상 안에 통계에 대한 모든 내용이 다 포함되어 있으니 통계 개념을 처음 학습하는 학생들이나 통계 개념을 정리하는 학생들은 이 영상을 틈틈이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강의 내용이 여러분의 수학의 근육을 키워주는 새로운 자극점이 되었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빛나는 미래를 응원합니다.